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챕터 4 머릿속에서 구매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 대뇌 변형계 구매 욕구의 발원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피질이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계산하는 감정적인 전산센터라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신피질의 앞부분인 배외 측 전두엽에서 그만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확률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신피질도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할까? 그렇지 않다. 최종 결정권 자체는 뇌의 다른 영역, 즉 변형계가 쥐고 있다. 물론 신피질의 앞부분도 변형계에 속해 있기는 하다. 그 앞부분이 바로 안화 전두 피질과 복내 측 전두 피질이다. 변형계는 머릿속 권력의 중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살펴봤다. 변형계는 결정 과정에 매우 강하게 관여하며 동기 및 감정 시스템, 그와 결부된 구매 욕구의 발원지다. 최후의 구매 결정도 변형계에서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더 알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인포팍스 6의 변형계의 핵심 동력과 가장 중요한 기능을 기록해 두었다. 변형계는 하나의 집합 개념이자 다양한 뇌 영역을 포괄하는 부위다. 오늘날 우리는 행동을 조절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바로 변형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다. 그런데 뇌 영역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뇌 영역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거의 없다. 엄지손톱 크기만 한 핵, 가령 편도체만 하더라도 다양하고 수많은 하위 핵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 시상하부, 해마, 뇌줄기의 내적 구조도 마찬가지다. 대뇌 변형계 개념에 대한 비판. 몇몇 뇌 연구자들은 대뇌 변형계라는 개념의 사용을 거부한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변형계에서 계라는 표현은 기능적이면서도 폐쇄적인 통일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변형계는 그런 폐쇄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변형계의 다양한 뇌 영역들은 다른 수많은 뇌 영역들과 연결돼 있으므로 하나의 계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이들은 기능적 논증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리고 모든 뇌 연구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뇌 연구자들이 이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의사소통을 쉽게 해주기 때문이다. 뇌 연구자들은 변형계라는 개념을 감정을 가공하는 데 관여하는 뇌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변형계는 아주 근거 있으면서도 언어적으로 단순한 표현이다. 학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러한 개념, 집합 개념은 빠르고 간편하게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준다. 아이들과 함께 밤하늘을 보며 큰 곰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지식 수준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별자리를 더 정확하게 연구하는 천문학자라면 이와 다르다. 이 별자리에서 메라크 별, 페크다 별, 메그레즈 별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관찰할 것이다. 변형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에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처리 과정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뇌 영역 하나하나와 그 기능적 결합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감정 시스템이 인간을 조종하는 법. 대뇌 변형계는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할까? 여기에 감정이 관련되어 있다. 감정 시스템은 우리의 의식에서 감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변형계는 감정 시스템에 의거해 상황과 대상을 평가한다.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각각의 감정 시스템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즉 유쾌한 측면과 불쾌한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우리는 이를 챕터 2에서 살펴봤다. 고객들은 유쾌한 측면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불쾌한 측면은 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과 소비자는 일생 동안 무의식적인 자동 항법에 의해 조종된다. 이제부터 빅3의 조종 방법을 살펴보자. 균형 시스템. 고객은 불안과 공포를 피하려 하거나 없애려 한다. 불쾌감, 반대로 안전과 안락함은 언제나 좋아한다. 유쾌함. 지배 시스템. 고객은 패배, 짜증, 분노,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만족을 피하려 하거나 없애려 한다. 불쾌감. 반대로 승리감이나 칭찬 등을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 자극 시스템. 고객은 지루함, 단조로움, 불쾌함은 피하려 하고 흥미롭고 흥분되는 경험과 기분 전환은 언제나 좋아한다. 유쾌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항로를 유지해주는 이 부드러운 조정의 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뿐이다. 그러나 소비자를 이끄는 것은 단지 감정만이 아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변연계에 의해 조종당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 소비자가 옷가게 쇼윈도 옆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 걸려있는 멋진 치마를 보며 구매 욕구를 느낀다면 그녀 내면의 목소리는 한번 입어봐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발언권은 자극 시스템이 지고 있다. 이 예시는 감정뿐만 아니라 고객의 행동을 이끄는 내면의 목소리, 아이디어, 사고방식도 변형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고객이 생각하는 내용과 그 방법 역시 변형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감정 프로그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제 변형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구매 결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구매 결정을 할 때에 왜 사용자 착각에 속아 넘어가는지 이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똑같은 예를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려 한다. 먼저 소비자와 고객이 일상에서 구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시선을 돌려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구매 결정을 하는 두 개의 목소리. 어떤 소비자가 쇼핑가를 걸어가면서 상점의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고급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의식은 너는 이 시계를 사야 해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상점에 들어가 그 시계를 자세히 살펴본다. 손목 밴드는 고급 악어 가죽이고 시계는 수제이며 금으로 만들어졌다. 또다시 내면의 목소리가 말을 건넨다. 이 시계를 사. 그러면 동료와 친구들이 질투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출세했다고 생각할 거야. 손으로 들어보니 시계가 묵직하다. 그는 이 시계가 굉장히 특별한 물건이라고 느낀다. 가죽 손목 밴드에는 고급스러운 향이 난다. 그는 이 시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격을 물어보니 470만 원입니다. 라고 점원이 대답한다. 그의 행복감과 구매 욕구에 제동이 걸린다. 그러자 또 다른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한다. 너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계좌에 400만 원밖에 없잖아. 자동차 리스 할부도 아직 남아있다고. 내면의 목소리들은 엎치락뒤치락하며 계속 싸운다. 시계를 다시 들여다본다. 그는 일단 시계의 수제 기술에 매료됐다. 그리고 이 시계를 차고 골프클럽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감탄 어린 시선을 상상한다. 결국 그는 시계를 구매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 새로 산 시계를 행복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시계를 구매한 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지 계속 의심한다. 시계 구매를 정당화해줄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는다. 똑같은 시계를 다른 상점에서는 130만 원이나 더 비싸게 파는 것을 봤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의심은 멈춘다.
그는 시계를 구매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구매 결정을 할 때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 관점을 바꿔 이제는 고객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시계의 시선을 빼앗긴 순간에 시계를 사라는 메시지, 신피지를 후방 및 측면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한 후 변형계로 넘어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고 나서 변형계는 시계의 의미를 탐색한다. 위를 이해 변형계는 감정적 경험 기억에 의지하게 된다. 그 장면은 광고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귀중한 시계가 지위와 결합된 경험 기억에 저장된다. 이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지배 시스템이다. 고급스러운 가죽 향기, 이 모든 것은 지배 시스템을 활성화하지만 자극 시스템도 약간 활성화한다. 모든 구매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두 시스템 모두 구매해라는 욕구를 통해 고객의 의식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균형 시스템이 고객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시계를 구입할 경우 과도한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위험 요소 중 하나다. 이 위험 요소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는 변형계의 평가센터에 의해 유발된 감정적 기억에서 의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객은 너 미쳤구나. 시계에서 당장 손 떼라는 내면의 목소리로 균형 시스템의 개입을 체험하게 된다. 고객의식에서 구매와 비구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의 교차는 머릿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투는 지배, 자극, 균형 시스템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이 결정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신피질도 아주 강하게 활성화한다. 왜냐하면 신피질이 수많은 감정적 경험을 변형계에 저장시키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피질은 앞서 살펴봤던 전전두피질 영역에서 이 구매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결과를 계산한다. 그러나 결국 변형계는 이 모든 것을 일종의 결정 모델로 여겨서 일일이 검토하고 난 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들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객은 시계를 구매한다. 그러나 구매자의 머릿속은 아직 편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서로 반목하는 세 가지 시스템들 사이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리저리 차이다 보니 결정에 관하여는 신경망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신경세포와 신경망이 장기간 반복해서 활성화되면 장기간 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신경세포와 신경망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다. 지배 시스템 연결망뿐만 아니라 균형 시스템 연결망도 이러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부의 투쟁은 실제로 구매 결정을 내린 후에도 의식 속에서 며칠간이나 계속된다. 그리고 균형 시스템 연결망이 의구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고객은 인터넷을 뒤지며 구매를 정당화할 정보들을 찾아 헤맨다. 자아는 구매 결정의 관객일 뿐.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다. 고객의 자아는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구매 결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의 자아는 무의식적인 동기 역동성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고객의 자아는 의식 속에서 상품 구매 유혹의 감정이 출현했을 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또한 고객의 자아는 변형계가 금과 고급 가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피질에서 지위를 연상하는 이미지와 도식이 활성화되었을 때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균형 시스템의 거부권도 자아의 힘을 벗어나 있다. 이 모든 평가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과정을 자아는 알아차리지 못하며 이 모든 것이 자아의 의지를 벗어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챕터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70 내지 80%에 해당하는 무의식적 결정이다. 이제 나머지 20 내지 30%의 의식적인 결정을 살펴보자. 시계를 구매한 고객은 자신의 의식에서 구매 욕구의 발생과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의 거대한 투쟁을 경험했다. 그런데 자아는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일어난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흐름을 주도한 연주자였는가? 아니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난투극을 흥미롭게 관람하는 관람객일 뿐이었는가? 이를 두고 지금도 철학자, 뇌 연구자, 심리학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뇌 속에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여러분은 분노하며 외칠지도 모른다. 자아는 당연히 있지. 내가 자아를 매일 체험하고 있는 걸. 이 문제는 이쯤 하기로 하자. 우리가 자아를 체험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서구적 현상일 뿐이다. 서구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아, 지각이라는 것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생소하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서구인은 주체적인 자신을 객체인 세상과 분리해서 바라보지만 아시아인은 자신을 세상과 구분하지 않으며 이 둘을 밀접하게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로 바라본다. 따라서 뇌 연구자들이 뇌 속에서 자아의 중심부를 찾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의식적인 자아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자라기보다 무의식의 조종을 받는 관객에 가깝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성을 담당한 신피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역시 챕터 4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중간까지 읽었네요. 오늘은 조금 늦게 속도가 읽어진 것 같아요. 시간은 한 25분 정도 읽었는데 페이지는 좀 많이 줄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